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광명과 전북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남 영광 등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거나 확정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가서명했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겁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세 좋게 오르던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을 내주며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 ETF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면서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믿고 마사지하듯 도수 치료 받는 분들 적지 않죠? 정부가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의료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도 진료비의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는데 의료계와 가입자들은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제도 개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한 후에 의료배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인데요. 반면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임선규 한화금융종합서비스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실손보험 그리고 비급여 개편안을 어제 초안을 내놓고 토론회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의 전 국민이 가까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워낙에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우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어제 나온 초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관리급여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리급여. 우리가 비급여에 대한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있고 예비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비급여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관리급여라는 부분을 신설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좀 관리하겠다. 비급여 항목이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너무 과잉 진료가 많은 항목을 관리급여라고 하는 명목을 달아서 예. 이 안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가 혼합 진료라고 해서 우리가 급여 진료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받는 거죠. 이 급여에 비급여 항목을 같이 덧붙여서 하친 진료가 이루어졌던 걸 병행 진료라고 합니다. 병행진료. 그래서 요 병행 진료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계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손보험의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는 건데요. 예. 이제 곧 제5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오픈할 텐데 예. 그동안 이 실손보험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매년 2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조 이게 원.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함께 연동하면서 예. 이 실손보험의 적자율을 높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비급여 항목을 제한시키거나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하는 걸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뭐 네 번째라고도 할 수 있고 실손보험과 연동된 건데요.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았던 분들 중에 경증 환자와 중
중증 환자로 구분해서 예.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증 환자 보장 축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1, 2세대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5세대로 환승, 갈아타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제 토론회 초안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최종안이 만들어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좀 넓게 한 5가지 정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한번 따져보기 앞서서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안을 내놓았느냐. 이게 이제 과잉 진료다, 의료 쇼핑이다. 오랜 동안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상당히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일부가 의료 쇼핑을 하고 있다는데, 자, 어느 과목에서 임성규 지사님, 과목에서 이런 의료 쇼핑, 과잉 진료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비급여 항목 예. 중에서도 한 10가지 정도로 어제 예.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도수치료,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백내장, 그다음에 최애파 충격 뭐 이런 부분들로 요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물리치료로 인해서 뭐 과잉 진료라기 좀 보다는 나갔었던 이 적자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에서 2조 원 적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개편안에서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 의료비 적자를 막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병행 진료라든가 관리급여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 이번에 개편안에 넣어서 실손 항목에서도 보장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개편안으로 발표가 된 거죠. 실손보험은 이제 보험사가 매년 2조 적자하는데 이게 혹시 건강보험 전체에도 영향을 재정에도 많이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혼합 진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잉 진료하게 되면 결국은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진료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료 남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의료 남용. 불필요한 의료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실손보험과 비급여가 같이 연동하면서 국민 의료비를 전체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험의 보험사 적자가 매년 2조 정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실손보험을 이용한 과잉 진료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비중증 비급여 치료 아까 관리급여로 지정한다. 그럼 관리급여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도수치료다. 네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마다 다 동네마다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격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개편안에서는 이게 천차만별이어서 도수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630% 정도의 차이가 난대요. 이 가격 진료비 차이가. 그래서 예. 이거를 일원화하겠다. 예. 그래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똑같은 금액 안에서 예. 이제는 이게 공시가 돼서 보상을 받는데 이제 치료비를 내는 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돼서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가게 된다고 하면 예. 자기 부담이 90%에서 95%까지 뛰게 됩니다. 90%. 그럼 본인이 내야 되는 자기 부담률이 90에서 95%까지 뛰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예. 현재 4세대 실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이 30%거든요. 예. 그럼 1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3만 원을 자기가 냈으면 돼요. 예. 허나 만약에 5세대 실손으로 바뀌어서 이 자기 부담률을 90에서 95%까지 올리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률이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10,000원 정도밖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7만 원 받던 게. 네. 예, 이제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뭐 비급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가 운동을 하거나 자기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그 몸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계기로 가다 보면 또 실손 의료비나 건강보험에는 또 좋은 점으로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이런 항목이 한 대략 몇 개로 예상이 되고 아까 지금 이제 도수치료 얘기했고 또 뭐 영양제 주사 뭐 몇 가지 어떤 걸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관리급여에 포함시킬 항목들의 기준은 과잉진료 과목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과잉진료 기준이 뭐냐 때문에 그렇지. 이게 논란의 또 여지가 있을 건데요. 네. 이제 요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비급여 관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큰 숙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의료법을
법을 개정해서 모든 의료기관인들이 이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병원들이 보고하라. 네, 그래서 네. 이게 24년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동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급들 의료기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체계는 동네에 있는 의원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종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 병원급 이상은 그 위를 다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2번에 걸쳐서 네. 3월과 9월에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네. 3월과 9월에 동네 의원들은 이제 3월에 한 번 이렇게 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정착이 되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이제 항목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겠죠. 예. 아마도 정부에서는 과잉 진료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관리급여 항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럼 어떤 과목을 관리급여로 할 건가를 아직은 지금 네. 정부 머릿속에 좀 있는 있는 거다. 거죠. 발표는 안 된 예, 거예요. 안 된 겁니다. 네. 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이 자료들이 쌓이면은 축적이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게 관리급여가 되면 가격도 이렇게 통일된다고 하는데 그럼 일주일에 내가 몇 번 받아야 될까?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부가 어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2번 받을 수 있고 1번 받을 수 있고 3번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자유롭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 그 개편안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네.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구체적인 게? 네네. 이게 몇 번을 가면 뭐 네. 몇 퍼센트가 인상되고 또 20번을 가면 또 몇 퍼센트가 인상된다. 네. 또 이런 뭐 횟수 제한이라든가 금액적인 제한들이 나왔으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텐데 예.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나와 있지가 않은 부분들을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은 네, 네. 관리급여는 이제 아까 도수 치료가 있었는데 그동안 네.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예. 이거를 보험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제 보험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관리. 구체적으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비급여에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기준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MRI 병원에 검사 받잖아요. 내가 MRI 검사를 받아서 질병이 있으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근데 내가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냥 불필요한 MRI를 한 거죠. 예. 그런 경우 비급여로 분리시킵니다. 이게 이제 기준 비급여라 그래서 네. 제가 추측하기는 관리 지금 급여가 이 기준 비급여 항목처럼 아까 2회까지는 관리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네. 보험 체계 적용을 받지만 뭐 3회 이상이 지나면은 이제 기준 비급여처럼 이제 그냥 비급여로 그대로 갈 수 있는 항목들 예.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급여로 진료 과목이 정해지더라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횟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한 구체안을 만드는데 좀 진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90% 이상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실손보험 만약에 가입해도? 그렇죠. 어제 개편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손의료비가 있더라도 5세대 실손의료비는 뭐 관리급여로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90에서 95%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5세대 실손의료비는 그래서 뭐 특약 1, 특약 2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중증 질환이냐 경증 질환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장 금액과 그래서 그 비급여 항목의 특약 2의 경우에는 그래서 관리급여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 자체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두던 것을 예. 1,000만 원으로 이제 연간 낮추겠다. 1,000만 원으로? 예, 오. 그렇게 이제 바꾸고 있어서 예. 이제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추후에 아마 지켜보신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90에서 95%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개편안에 발표가 된 거죠. 야,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실손보험 가입하더라도 진료비 90% 이상을 자기가 내야 된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도수치료라든지 네네.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또는 뭐 영양제 주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주로 정형외과 뭐 통증학 이런 데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타격이 크겠네요. 타격이 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의료계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인데 네. 정책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고민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이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물론 과잉 불필요한 의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이걸 제도화시켰을 경우는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나온 내용은 좀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급여 진료를 함께하는 병행 진료, 이 급여 제한을 한다는데 네네. 보통의 경우에 일반 시청자들 알아주기 보면 어떤 게 이런 게 해당이 되는지 이게 네네. 실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예. 들어보면 우리가 미용 성형을 하실 때 특히 코 성형 수술을 하실 때 예. 대부분 비중격 교정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랬을 경우에 성형은 비급여에 하는 비급여.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비중격 교정술은 급여의 항목이 비중격 들어가는 게 교정. 때문에 실손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편안은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됐을 경우 예. 비중격 교정술은 급여였잖아요. 예. 이것도 비급여로 인정하겠다. 비급여로 보겠다. 그래서 보장 금액 자체를 90에서 95%까지 자기 부담률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병행 수술을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상황 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저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과잉 진료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올 수도 있겠죠. 이 병행 진료가 과잉 진료를 조금 유발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일부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아까 네. 대표적인 도수 치료라든지 네. 예를 성형외과, 성형수술. 뭐 네, 그 네. 대표적인 비급여 주사제라든지 예. 있었는데요. 이제 소비자 단체가 이제 어제 이 토론회 결과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한 또 반발을 했는데요. 소비자 단체가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네. 소비자들이 그동안 잘 이용하고 있던 것을 네. 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도 아마 정부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항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물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의료 비급여 항목들이 문제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이 혼합 진료를 이게 어디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아직은. 앞서 이제 비급여 보고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게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걸 어느 순간에 비급여 하게 되면은 급여도 이제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보장 못해. 못해. 이렇게 하긴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 관리급여처럼 어떤 항목들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것도요? 네. 어제 발표된 초안 중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 실손보험에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 부담률이 아주 낮아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새로 되는 이제 갱신해서 또는 새로 발표하는 이제 5세대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실제 1, 2세대들은 만약에 보험사가 이렇게 권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아마도 가장 지금 반발, 문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바로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2세대. 1, 2세대 갖고 계신 분들을 재매입, 정부에서 재매입을 해서 재매입. 해서 5세대로 갈아타는 재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좀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이거를 재매입 정부에서 사서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사는 거예요. 기존 가입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4세대로, 5세대로 재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예. 많은 이게 현장에서는 아니 이게 민영 보험이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서 예전에 보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재매입 후 5세대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은 보장받는 내용들이 1세대, 2세대는 자부담이 없거나 10% 내외거든요. 10%요. 근데 이게 변함없이 보장 기간 80세에서 100세까지 보장이 돼요. 네. 내용이 변동 없이. 근데 이제 변화가 되는 내용들에는 여러 가지 보장에 대한 축소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보장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요. 네. 1,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약 한 1,500만 1,500만이나 됩니까? 약간 가입자 44% 정도가 되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에게 재매입을 통해서 4세대나 5세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보험사가 권유했을 때 1, 2세대 가입자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법을 바꾼다는 건데 이미 가입자와 보험사가 계약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약할 때 다 내용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거 법을 바꾼다고
될 수 법적 있을- 논쟁이 될 수 여지가 있고요. 또 예. 하나가 지금 이제 약관 변경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지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정부가 네. 나서서 환성 계약을 못하도록 했던 건데 전에는 그랬는데 예, 이제는 이제는 또 정부가 오히려 그걸 어. 이제 그게 참 지금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하고 예. 이게 가능할까? 또 설사 그렇게 하도록 과연 1, 2세대에 있는 분들이 예. 이 갈아타겠냐 하는 거죠. 갈아타겠느냐. 예,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실효성이 약한 정책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1, 2세대가 워낙 그 급여가 부담이 적게 드니까 여기서 과잉 진료가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1, 2세대 중에서도 병원에 자주 거의 안 가서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보험금을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보험 가입자 수 보면 65% 내외 정도 분이 자기가 아직 보험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이렇게 병원에 조사가 한번 제대로 이용 안 되었다고 한 나와 분들은.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보험료를 낮추고 네. 내가 보장을 조금 포기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네. 1세대, 2세대를 갖고 계시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번에 개편안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가 예. 나에게 맞는 실손 의료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세대는 보험료가 보장이 좋은 반면 보험료가 또 비싸다라는 아쉬움이 또 있고요. 보험료가 비싸다. 네, 3, 4세대, 5세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3, 4세대의 경우에는 보장은 조금 부족해지나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나 그만큼 보험료가 또 저렴하다라는 그러면 네, 이런 어느 또 선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1, 2세대 가입자들을 5세대로 이렇게 보험사가 유도할 때 자기가 내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될 텐데 네네. 어느 수준에 있는 정도에는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 근골격계나 예. 뭐 이런 쪽에 조금 질환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치료를 계속 장기간 해야 되는 경우에는 1, 2세대가 좋을 수도 있겠죠. 자부담이 없이 계속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질환이 없이 나는 현재 그냥 소소하게 진료만 받고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대 기준으로 보면은 실손의료비가 1, 2세대가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월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럼 4세대로 전환하면 3만 원대로 조정이 돼요. 아, 3만 그럼 원? 7만 원이라는 월 차이가 보험료 있네. 차익이 생기잖아요. 어. 그럼 1년으로 계산하면은 84만 원. 네. 10년으로 하면 840만 원이거든요. 어. 그럼 자기 부담률 10% 정도 차이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84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네. 8,400만 원에 어. 10년 동안에 진료. 내가 진료를 받은 비용 청구가 있어야지만 예.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산을 해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신 다음에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럴 때는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실손 의료비에 대한 전환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계획안 초안이 나왔어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보험사들은 뭐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예, 굉장히- 의료계는 우선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의료계는 어제 발표 이후 이제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예.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의협 회장이 새로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 당선됐죠? 네, 네. 그분께서도 이미 이 문제 있다라고 문제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의협의 입장들은 이거 아까 특히 병행 진료, 혼합 진료에 대한 때문에 예.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소비자 단체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지사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은 1, 2세대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5세대로 개편하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장점, 아까 근데 저는 그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부가 홍보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부가? 예, 네. 지금 왜냐하면 마치 실손보험을 막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끌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 실제적으로 실손보험의 9% 정도 분들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부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가야 되는 그 것이죠. 9% 예. 병원을 수없이 다니는 그분들. 네. 그분들이 결국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그러니까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내용이 조금 아쉬워서 아직은 이게 나온 순간부터 의료계는 큰 반발, 소비자 단체도 반발. 그러니까 다만 보험사들은 이제 웃음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험사 입장을 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보험사 웃음을 짓고 있어요?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더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본인 부담을 인상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를 받았었던 분들이 비급여 치료를 굉장히 조금 주저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보험급 지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네.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어제 초안이 나왔는데 이게 그동안에 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진료 과목의 의사들의 불균형, 네.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네. 이른바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의사들이 몰리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요 지금 실손보험 문제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내세웠던 어제 개혁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 의료비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고요. 의료 부담 완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체계 정상화입니다. 예. 의료 체계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형외과라든지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쏠려가고 예.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들이 안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문제를 아마 이 비급여와 실손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의사들이 이제 비급여와 급여 진료 병행 치료를 못하게 한다면 거의 비급여만 순수히 하는 쪽으로 더 몰리고 그런 현상이 바뀌지 않을 우려 없을까요? 아마 이제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항목으로? 10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을 한다고 했지만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의료계 쪽이라든가 이제 병원에 이제 우리가 가는 의대 학과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이제 미래는 조금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학생들의 네. 그렇죠. 전공 과목 선택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면 예. 그만큼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그쪽은 조금 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예. 소득이나 뭐 이런 의료 치료 이런 부분들이 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게 개편이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초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의정 갈등도 심상치가 않아 해결 해법이 잘 나오질 않고 있고 이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어떤 주도권이 좀 약해져 있는데 네. 이걸 보완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밀어붙일 동력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동력은 상실되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본 입장은 의료개혁 특위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원래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인데 예. 이게 지금 또 뭐 연장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뭔가 정리한다라고 한 입장에서 예.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보험이 나름대로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 접근 병원 갈 때 접근성이라든지 내가 새로운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네. 경우 내게 본인 부담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현재 실손보험은 우리 전 국민의 80%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80%나. 4천만 가까이가 실손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손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료권 접근에 대한 소비자 느끼는 불편감뿐만 아니라 아까 의사들도 내가 뭔가 좀 자유롭게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나 새로운 약품이 들어왔을 때 환자에게 권할 수 있는 뭔가 이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그러니까 있는 새로운 약을 권유한다거나 네. 새로운 치료법을 얘기할 때 과연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좀 알기 위해서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실손보험 가입하셨느냐. 근데 앞으로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묻지 못하게 돼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제 그것도 이 내용 중에 큰 하나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진료를 받아야 돼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개편안이 치료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막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그래도 좀 적합한 방법들을 논의와 또 그다음 현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환자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서 좀 가장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로 만들어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지금 예고한 게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 들으시는 분이거나 갱신하는 분들은 이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실행이 된다면 네네네. 주로 지금은 3세대, 4세대면 계속 고쳐왔는데도 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비급여 치료에 대한
그런 이 적자가 예. 줄어들지 않고 있고 비급여 적자. 예, 비급여 적자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5세대 개편안이 나온 건데 예. 이 5세대 개편안은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가야지만 네. 미래에 또 다른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현장의 소리와 뭐 이렇게 이 당국에서 바라보는 상황들을 같이 만들어 갔을 때 가장 좀 효과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편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임선규 한화금융종합서비스 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양자 기술이 어느덧 상용화 문턱까지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양자 컴퓨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무엇이고 본격 상용화가 되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 양자 컴퓨팅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제 젠슨 왕이 양자 컴퓨팅 실용화 뭐 20년 걸린다 한마디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한번 좀 파들어가고 싶은데 무슨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양자 역학에서 발현된 건데 전통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예. 이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예. 컴퓨터에서는 이제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과 1로 우리 0, 디지털의 1, 0, 1, 예. 0 아니면 1,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양자 컴퓨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이러한 0과 1의 상태가 이걸 중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첩. 그러니까 네. 0이나 1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0인지 1인지 확인해 보자 하는 순간 중첩 현상을 잃어버려요. 중첩 현상. 네, 그래서 중첩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0과 1로서 순서대로 처리하던 것을 이 양자는 동시에 0과 1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문제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한 5문제씩 한꺼번에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양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또 양자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 만든 윌로칩 같은 경우에는 10의 24승연이 걸리는 문제를 10의 24승년 이게 뭐 걸리는 도대체 시간이 숫자에 걸리는 거를 5분 만에 풀었다. 10에 24승 하면 그게 뭐 어떤 우주 역사보다 길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몇 경일 수도 있고 수십 경일 수도 있고 수천 경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5분 만에 풀었다. 5분 그래서 만에? 근데 이것에 들어갔던 큐비트, 아까 말했던 비트라는 건 0과 1 중에 하나라는 거고 큐비트라는 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큐비트 딱 100개가 들어간 거예요. 큐비트 100개가 들어갔다. 100개로 이런 속도로 풀었다라는 거죠. 그럼 큐비트를 더 넣으면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가 들썩이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역학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100년 전에 양자역학의 이제 기초를 정립해서 어느덧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상업화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10배 24승 뭐 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건지. 우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속 컴퓨터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지금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조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된 초고속 가장 빠른 컴퓨터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0의 24승이 슈퍼컴퓨터로 푼 속도예요. 슈퍼컴퓨터로 푼 게 그게 10의 24승 연이 걸리는 걸렸는데 것을 5분 만에 5분. 풀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몇십조 배 뭐 이렇게 빠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정확한 비교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슈퍼컴퓨터는 축구를 잘하고 양자 컴퓨터는 농구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농구 잘하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지금 슈퍼컴퓨터가 축구를 잘하는데 농구 선수가 잘하는 계산보를 하라니까 10의 24승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암호 해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암호 해독. 네, 그리고 암호라는 게 못 풀도록 이렇게 어렵게 엮어놨는데 이걸 그렇죠. 그냥 계산을 순식간에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최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적화 문제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를 최적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뽑아내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중부고속도로를 타든 뭐 고속버스를 탈까 열차를 탈까 지방도로를 탈까. 예, 지방도로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0과 1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봐요. 하나하나씩 그 경로를 계산해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적게 걸리겠구나. 최적화라는 건 여기서는 적은 시간이니까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우르륵 진행되면서 동시에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슈퍼컴퓨터는 하나씩 계산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요 길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저 길로도 계산해보고 이 길로도 계산해보고 만약에 이 길로도 길이 여러 가지면 방법이 수십만 수백억만 될 수가 있죠. 되잖아요?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가장 최적화되는 길 개설을 해보라면은 대단히 많은 건데 이거를 일반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봐서 근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것도 빠르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동시에 0과 1을 동시에 보내버리면서 한번 갔다 와봐 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이 길이 제일 빠르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풀릴 수 있는 거죠. 즉 예.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을수록 암호라는 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풀어버리는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일반 전통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항상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을 경우 경우의 그러다 수가 보니까 많을 경우. 암호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에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예. 이것이 인류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밝힌 건데요. 이 구조만 밝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도 대단히 이 분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얘가 한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한테 영향을 줄 분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는 대단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신약 개발.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또 신약 개발에 또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많다는 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은 계산일수록 이때에서는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CPU하고 GPU를 비교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하느냐 CPU, 병렬적으로 하면 GPU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GPU처럼 병렬적으로 다 계산해서 빠른 속도로 계산을 내놓는다. 네.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자원 탐사 어디에 저기 석유가 있을까? 예. 그런데 이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 길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저 길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볼 때 훨씬 더 빠르게 양자 컴퓨터는 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든지 가능성들이 이제 엿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암호 해독이라든지 최적화 문제라든지 신약 개발, 자원 탐사,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가장 빨리 하는 그 빨리 하는 속도가 기존의 최고속 컴퓨터보다 천문학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천문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놀라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중첩, 아까 말했던 0과 1, 1과 0, 0과 1, 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 중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만 가해도 중첩 상태가 깨져버리고. 외부 이런 간섭에 그렇죠.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외부 또는 환경. 온도가 좀 변해버린다든지 이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극저온 뭐 마이너스 250도 뭐 이런 농도를 유지한다든지 또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기계가 큽니다. 근데 거기에 겨우 큐비트 몇 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보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큐비트가 실제로 이번에 윌로우 같은 경우는 100개가 들어갔는데 예.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100만 개.
네.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걸 늘릴 수가 있는 것이 100개를 집어 있는데 즉 큐비트가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 있고 여러 개가 묶이면 네. 이 친구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면 또 불안정해져요. 또 불안정해요. 네, 그리고 또 이 계산에서의 노이즈라고 해서 네. 오류를 오류를 가능성이 만들어낼 있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이 100개가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칩에 이것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1942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핵의 연쇄 반응을 네. 즉 핵은 잘못하게 연쇄 반응은 우리 폭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걸 안정적으로 핵의 연쇄 반응을 감찰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실험을 만들면서부터 아 핵은 이러한 연쇄 반응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 이 불안정성 요소를 이용하면은 이게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걸 안정하게 유지하다 보면 엄청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뒀던 것이 예. 1942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 핵 연쇄 반응 실험이거든요. 핵 연쇄 반응.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예. 작년 12월에 있었던 구글의 윌로우 칩이라는 거예요. 어. 안정적으로 큐비터가 100개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있는 것도 이 노하우를 구글이 체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기에다가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 실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942년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이후로 1945년에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나왔던 것처럼 단 몇 년 만에 실용화가 되었던 것처럼 예. 이제 실용화의 길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나오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막 500%, 1000%씩 올랐던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즉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용화는 매우 어려웠지만 네, 실용화 그렇게 어려운 실용화에 얼마 남지 않았다가 구글의 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앞서 나가는 회사가 그럼 구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됐었죠. 그 전에는 여러분 IBM도 IBM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도 1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 큐비트가 100개. 네, 근데 이거는 칩이 아니라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대형이죠. 집채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들어갔던 거를 이번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윌로우 칩이라고 해서 요만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에 100개를 집어였다는 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간이 필요했던 곳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곳으로 100개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구글의 엄청난 성과이기 그럼 때문에 구글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앞지른 거죠. IBM이라든지 이런 또는 한국에 있는 정상훈 교수님이 계시는 아이온키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다양한 미국의 빅테크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구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큐비트를 담을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상용화, 실용화 벌써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어제 CES 2025에서 젠슨왕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게 네. 상업화하는데 기자들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 물어보니까 뭐 15년이면 좀 빠르고 30년이면 늦고 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 20년 정도라는 기간의 개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기간입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년은 넘을 거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10년은 넘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붐이 일고 막 밈 주식처럼 많이 구매하시고 그러는데요. 예. 10년은 걸립니다. 물론 10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정말 상용화되기 전에도 양자 이 컴퓨팅의 다양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매출은 낼 수 있지만 예. 양자 컴퓨터라고 우리가 상상했던 이러한 100만 개의 큐비트가 작동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에는 전문가들 한 10년을 바라봤던 건데 젠슨왕은 이거보다 훨씬 더 10년이 늦은 20년으로 바라본 거죠.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엔비디아가 GPU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걸 의식했나 AI 보다. 가속기가 바로 자기의 직접적인 경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평가절하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것이 볼 수 전혀 있고.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젠슨왕이 비방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 본인은 그러나 그렇다고 10년이라고 해도 자기가 보기엔 더 어렵다. 네. 왜 큐비트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이 안정된 것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계산하는데 노이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진화시켜야 되거든요. 오류가 계속 난다. 네, 그래서 이 오류를 줄여낼 수 있는 좀 통계적으로 줄여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10개의
큐비트를 작동했을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과 100개를 했을 때 줄여주는 알고리즘이 다르듯이 100만 개나 되면 줄여줄 수 있는 그 양자 알고리즘도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면에서 상용화는 좀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과장되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도 조금은 냉정하게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그 발언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아까 아이온큐는 우리 한국계 박사님이 아까 네, 말씀하셨- 정상훈 교수님 계시죠. 네, 어.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 아, 그래요? 네, 아이온큐는 오래전부터 한국 분이 그 공동 창업을 예, 한 거예요?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한국의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뭐 대단히 주가가 처음부터 낮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계신 상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터 이 둘 다 무슨 차이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중첩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중첩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마다 회사마다 기술이 달라.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자기장으로 어떻게든지 예.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으로, 예. 그다음에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중첩을 유지하려는 거고, 둘 다 그러니까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상장된 기업들 모두 다 하는 것은 이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론이 다르다. 네, 그렇게 예. 각각의 방법론이 다 타당할 수 있다 보니 예. 여기에서 상업일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양산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나 만든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못 살 수 없는 가격대. 이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아까 구글의 위글로우 칩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칩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양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아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100개 정도 큐비트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쉽게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용이 저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 아이온큐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 100개가 뭐 가까이 들어간.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자기장으로 탄탄하게 막아놓은 뭐 이러한 정도로 중첩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거는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양산할 수가 없다. 여기다 또 100개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큰 집채만한 건물만 한데 여기다가 100만 개가 들어가려면 예. 뭐 축구장만보다 더 큰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네. 이걸 어디다 옮길 수도 없고 그러네요. 옮기다가 또 불안해지면 중첩 현상이 깨지는 거고 예.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다 모든 회사는 여러분 중첩을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회사의 이름들, 회사 기업들이 다 다르다. 중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의 미래를 좀 판단할 때 뭐를 주가라는 건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를 보면서 이 회사의 미래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투자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돼요. 어떤 거요? 저는 윌로우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윌로우 때문에 사실은 양자 컴퓨터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터 같은 건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즉 손바닥만 하는데 100개의 큐비트를 일 수 있어야 돼요. 손바닥만 한데 100개. 근데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손바닥만 한데 결국은 100만 개를 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 쪽으로 중첩을 유지할 수 있는 큐비트를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얼마나 소형화시킬 수 있는가. 네. 즉 소형화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에게 진전된 기술들을 보여준다라면 그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이 정말 발전이 되고 있는지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네요. 그렇죠. 물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자 컴퓨터에 있는 알고리즘, 즉 노이즈를 줄여내면서 100개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오류율을 줄이면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개발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기술력으로 보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든지 진화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중첩의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큐비트를 100만 개까지 담을 때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중간 기술들이 나올 거니까 무작정 미래를 우리가 굉장히 미래가 있다. 양자 컴퓨터. 그래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에 무작정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시죠. 네. 네. 이 비트코인의 최대 적이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하니까 최대 적이 양자 컴퓨터다.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워낙에 암호 아까 해법에 암호 해독이 가장 유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100만 개의 큐비트가 들어가는 것이 또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 동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공개 키도 있고 개인 키도 있고 두 번의 중첩은 아니지만 두 개의 이 암호 코드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푼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신의 암호 키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약에 사회자님하고 한다라면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자님한테 무조건 거리를 50%만 가까이 갈 수 있다. 매번. 예. 그럼 제가 50% 가까이 가고 또 50% 가까이 가요. 50% 가까이 가고 50% 가까이 가지만 계속 가까이 가지만 영원히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50% 계속 그렇군요. 그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씩 조금씩 변경을 시키면서 늘어나는 것이 예. 비트코인의 암호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깨질 때이기도 전에 모든 은행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비트코인이 즉 블록체인이 아닌 암호키는 다 깨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용 그냥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암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암호 체계가 암호 체계가 다 깨질 수가 있는 거. 그건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의 암호 체계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에서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용성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젠순왕의 발언으로 관심이 높았던 양자 컴퓨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다레이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깨나 허리가 아플 때 도수 치료 많이 받죠. 실손보험 덕에 본인 부담도 적고 의사들도 적극 권유하는데요. 이런 과잉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본인 부담을 90% 이상 높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인데요.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의사들이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과목으로 쏠려서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C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